안녕하십니까. 생물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시사성 테마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어제 시사성 테마 특강을 했는데 거기 사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좀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고 그래서 양이 많아서 오늘 따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로나를 공부하기 전에 코로나 문제가 나오게 돼도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 이론에 관한 지문을 섞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가볍게 보시고 코로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러스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복습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는 생물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지만 숙주세포 외부에서는 무생물 같이 물질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독자 생존이 불가하죠. 숙주가 없이는 그냥 물질이죠. 그래서 절대 기생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인간한테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는 세 가지 그룹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이러스를 분류를 하면 보통 바이러스학 교재에 한 10종류가 넘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험한 바이러스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레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죠.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 독감 바이러스고 AI 조류 독감의 경우는 꽤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자, 과거에는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생물학자들은 코로나가 등장하기 전에는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장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레트로바이러스 중에 가장 중요한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의 특성이고요. 그림은 복잡한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는 원래 기본적인 물질이 딱 두 가지죠. 유전 물질 DNA나 RNA를 갖고 그다음에 그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캡시드 프로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요 내부에 유전 물질로 RNA를 갖고 요게 캡시드 프로틴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에 이 부분은 인지질 이중층을 나타내는데 얘는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하죠. 이걸 엔빌롭이라고 하는데 엔빌롭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엔빌롭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도 있죠. 그 다음에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성은 여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즉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같은 숙주 세포는 역전사 효소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세포에 HIV가 감염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세포막이 융합해서 R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에 상보적인 DNA를 합성을 해내죠. 그 다음에 얘를 이중가닥으로 만듭니다. 나머지는 이 숙주세포의 효소들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중가닥을 만든 다음에 얘를 숙주세포의 염색체 안에 그냥 끼워 넣습니다. 자,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다른 바이러스들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숙주세포의 염색체에 끼워 넣어진 이런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앞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복기가 되는 거죠. 이따가 자신이 이제 자손을 남기기에 좋은 환경이 되면 이 숙주세포의 모든 발현 기작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 물질들은 대량으로 만들고 자신이 필요한 단백질들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손 바이러스를 잔뜩 만들어내고 이 자손 바이러스들이 숙주를 다 이용한 다음에 터트려서 죽이고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숙주 세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바이러스 종류가 아까 열 몇 가지가 연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약간씩 생활사가 다릅니다. 어떻게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에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HIV, 에이즈의 바이러스죠. 자료 1페이지네요. 에이즈의 바이러스고, 네. 얘는 에이즈가 위험한 이유는 이 HIV가 사람의 면역세포에서 가장 브레인이 되는 세포가 헬퍼 T셀이죠. 헬퍼 T세포인데 얘가 병원체 침입을 다 보고를 받아서 면역 체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다 결정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세포입니다. 얘를 HIV가 감염시켜서 무력화시키면 인간의 면역 체계 자체가 파괴됩니다. 물론 수년에 걸쳐서 파괴되지만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나중에 심해지면 가벼운 감염증에도 사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건 B형 간염 바이러스 정도 두 가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의 분류학 일반이고요. 자, 바이러스는 첫 번째 분류 기준이 유전 물질이 무엇인가죠.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유전 물질로 DNA를 갖죠. 근데 바이러스만 예외죠. 그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도 있고 D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바이러스를 최초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D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DNA 바이러스, 그다음에 RNA 바이러스로 분리한 다음에 DNA 바이러스 중에서도 더블 스트랜드, 이중가닥 DNA를 갖는 바이러스가 있고 싱글 스트랜드, 단일가닥 DNA를 갖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RNA, DNA를 동시에 유전 물질로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이렇게 분류하고 RNA 바이러스 똑같이 분류합니다. 이중가닥 더블 스트랜드 RNA, 싱글 스트랜드 RNA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의 경우는 다시 또 분류를 하는데 단일가닥이니까 RNA가 한 줄이죠. 하나는 포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RNA이고 하나는 네거티브 센스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 사항이지만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포지티브 센스는 조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RNA에 라이보솜이 붙으면 바로 정상적인 단백질이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포지티브 센스입니다. 네거티브 센스는 라이보솜이 바로 붙어서 번역을 해도 정상 단백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서열인가? 그건 아니고 포지티브 센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는 이 네거티브 센스 단일가닥 RNA에 대해서 상보적인 포지티브를 만들면 그 포지티브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자신이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분류하는데 중요한 바이러스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가 포지티브 센스, 그 다음에 단일가닥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는 네거티브 센스, 단일가닥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란 부분은 반복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는 필수죠. 첫 번째 유전 물질, 두 번째는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러스 자체의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 물질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벨롭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꽤 많은데 없는 바이러스도 있고
얘는 엔빌롭은 인지질 이중증이고 숙주의 생체막을 뺏어서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 엔빌롭이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엔빌롭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 다 엔빌롭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엔빌롭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런 지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아니죠. 이 엔빌롭은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온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엔빌롭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물질이죠. 그 정도가 지문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대상은 모든 생명체를 감염시키죠. 근데 대신 인간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주로 인간만 감염시키고, 동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동물만 감염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종들만 감염을 시키죠. 이유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갈 때는 세포 표면에 특정 물질하고 바이러스 표면에 특정 물질이 결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식물을 감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포 표면의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9번은 형태고 다양하죠. 일반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양하다 아시면 되고, 크기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의 크기를 비교하면 XY, Z축으로 한 10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의 1000분의 1 사이즈 부피상으로, 바이러스는 다시 원핵세포의 1000분의 1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염 경로 1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12번, 옛날부터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물학 시험에서 나오는데, 바이러스의 경우 효소는 갖고 있다, 그렇지만 효소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효소는 있다는 건 아까 보셨듯이 HIV 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다니죠. 숙주세포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효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소계는 없습니다. 효소계는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주로 번역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라이보솜이나 tRNA들이 있어야지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숙주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숙주의 시스템을 쓰고 자기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효소계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항생제, 13번 항생제 부분이고, 첫 번째 항박테리아제는 꽤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페니실린, 천연 항생제인 페니실린부터 인간이 세균의 감염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박테리아제들을 개발했는데 꽤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바이러스제는 개발이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별로 없고요. 대표적인 게 타미플루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미플루가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타미플루는 AI가 조류독감이 처음에는 새들만, 조류만 감염시키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가 생겼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진약품이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약품이죠. 다행히 타미플루가 있어서 나중에 신종플루라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위험했을 때 타미플루 처방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타미플루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타미플루는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입니다. 네. 뉴라미니데이즈는 이제 용어가 어렵지만 설명 보시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했다가 자손 바이러스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이 자손 바이러스들이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포막을 찢는 데 사용하는 효소가 뉴라미니데이즈입니다. 타미플루라는 약품은 이 뉴라미니데이즈에 작용하는 약품이고요. 사람의 경우는, 사람의 세포는 뉴라미니데이즈 같은 효소를 당연히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세포에는 독성이 없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독성이 있는 약품이죠.
네, 그래서 유라미니데이즈 저해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관련해서 출제된 게 이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출제가 됐었는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됐고, 자, 1번 보시면 네. 원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 타입이 있는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 타입이었습니다. 자세히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네, A 타입인데 원래 조류만 감염시키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종간 전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이 H5N1이 대표적인데, 얘는 H는 헤마글루틴이라는 이 바이러스 표면의 물질이고, N은 유라미니데이즈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표면의 물질인데, H도 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N, 유라미니데이즈도 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H를 갖느냐, 몇 번 N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얘는 혹시 나온다면 얘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순 암기지만 H5N1이었다. 5번, 1번이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다 설명드린 거고, 이번은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고 네거티브 센스 바이러스입니다. 이유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모두 여기에 속하죠. 네, 아까 테이블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가 있고 여기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지문화되기 좋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 단일 가닥 RNA 네거티브 센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RNA 리플리케이즈, 3번에 RNA 리플리케이즈 또는 RDRP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 물질이 RNA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얘는 포지티브 센스 RNA 단일 가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RNA를 주형으로 RNA를 복제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는 그런 효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가 역전사 효소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얘는 RNA를 주형으로 RNA를 복제하는 효소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3번의 RNA 복제 효소, RNA 리플리케이즈고, 다른 이름이 그 표현이 되어 있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길기 때문에 영어로 RDRP라고 부릅니다. 예. 뒤쪽에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이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 가볍게 보시고, 얘도 엔빌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엔빌롭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엔빌롭을 갖는 타입이다, 엔빌롭을 갖고 있지 않은 타입이다도 이제 지문화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위에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두 다 엔빌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면 갖고 있다라고 찍으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세 가지 중요한 바이러스 타입은 다 엔빌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빌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로는 뭐라고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빌롭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라이온이고요. 프라이온은 뭐 광우병 관련해서 출제도 이미 됐었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이것도 보시면, 병원체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뭐 박테리아부터 프라이온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병원체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를 잘 식별하셔야 되죠. 그리고 원핵 생물이냐 진핵 생물이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선 그걸 지문화 잘 시키고, 박테리아는 원핵 세포, 원핵 생물이죠. 바이러스는 생물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하죠. 프라이온은 물질이죠. 단백질, 변형된
잘못 생성된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진핵생물이고 기생충도 진핵생물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프라이온은 물질이었죠. 그래서 변형 단백질이고,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이 잘못 일어난, 단백질입니다. 변형 단백질이고, 3번 보시면 프리온이란 이름은 PR은 프로테인의 PR이고, 아이온은 감염성 입자를 의미하죠. 바이러스 하나를 분리를 하면 그 바이러스 감염성 입자 하나를 비리온이라고 합니다. ION으로 전미사를 붙이죠. 그 전미사를 여기다 붙인 겁니다. 5번을 먼저 보시면 프라이온이 작용하는 거는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구조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상 단백질도 프라이온으로 변형시키고 그 구조물이 커지면서 주로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 쪽에 주로 뇌죠. 뇌세포들을 구멍을 뚫어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온 주변에 뇌세포들이 죽어서 구멍이 송송 뚫려서 스펀지 같은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 요것들은 기억하셔야 되죠. 소의 경우는 광우병, 그 다음에 양의 경우는 스크래피병, 사람의 경우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뭐 용어를 암기는 못하더라도 나오면 찍으실 수 있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사실 앞으로는 중요한 내용인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매라고 판단을 하죠. 경우도 프라이온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번을 보시면 프라이온에서 중요한 건 얘가 무생물이다, 물질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양이 좀 많아서 목차를 일단 만들었고요. 조금,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도가 높으니까 가능하면 이 자료 정도를 커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일단 목차를,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뒤쪽에 핵심 내용이라고 결국 시험에서 지문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지문들을 다 뽑아 보니까 한 10몇 개,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최종적인 지문화 될 수 있는 결론들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뭐 시험 직전에 이렇게 눈에 바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처음에는 좀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간 그 면역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복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 A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통칭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죠. 예, 사스코브2의 특징하고 정확히 다 일치합니다. 사스코브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나 사스코브2에 대한 설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A번에 쭉 나와 있고요. 다음 2번에서는 코비드-19은 이제 사스코브2가 일으키는 질병의 공식 명칭이죠.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2019년에 최초로 발병했기 때문에 코비드-19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앞쪽 내용은 쉽고 이제 뒤쪽에 코비드-19을 진단하는 방식, RT-PCR이나 최근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그 부분이 사실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백신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파이저나 모더나는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이 가장 이제 상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거는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현재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방어율도 꽤 높다고 보이죠. 그래서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놀랐기 때문에 그 방식이 이제 RNA 백신 또는 mRNA 백신인데 이 부분은 출제자가 생물학자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나중에 다 보고서 한번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는 치명률이 몇 %다 이런 임상적인 내용들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시험에서 나올 부분은 아니고 시험에서 나오는 건 생물학적인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만한 생물학적인 부분은 대부분 이제 파란색이나 하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볼드 폰트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나중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사회 현상이나 이런 임상 병리적인 측면들은 그냥 배경 설명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쉽고 중간에 약간 생물학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 세 가지죠. 대부분 아실 거고,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현재의 사스코브2죠. 여기도 사망자가 한 800명 되고, 근데 메르스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죠. 대신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숙주인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얘가 전파가 잘 안 됐다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스코브 1이죠. 얘도 사스를 일으켰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고 얘도 치명률이 10%니까 무섭죠. 10명이 감염되면 한 사람 죽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많이 죽긴 했지만 끝났고, 근데 사스코브2 현재 코비드-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역설도 있죠. 이건 사망자 수는 옛날 데이터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입니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이고 급성이고 호흡기 증후군이죠. 사스죠 이게.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타입 2라고 명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인가요? 초반에 사스코브 1하고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예. 사스를 일으킨 바이러스하고 현재 바이러스하고 생물학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기 위해서는 기준점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 2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스코브2랑 공식 명칭이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증 이름은 코비드-19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볍게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이게 데믹이란 부분이 이제 전염병에 해당이 되고, 팬은 굉장히 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팬데믹이고, 이제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엔데믹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스코브2 외에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 사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명칭은 태양의 코로나. 그러니까 태양에 광륜이 있으면 필터로 광륜을 이렇게 가리면 바깥쪽에 화염이 이렇게 생기죠. 그게 코로나죠.
태양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또는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태양의 코로나나 왕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명칭이 코로나입니다. 자, 여기도 그냥 쉬운 설명 부분이고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호흡기의 질병을 일으키고 메르스사스코브 코비드-19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동물을 감염시켰는데 문제는 동물을 감염시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기 시작하면서 근데 치사율, 치명률이 높은데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인간이 잘 연구를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때 위험한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정보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코비드-19이 유행했기 때문에 위험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험한 바이러스에 종간 감염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온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중간 숙주가 뭔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천상갑이다, 무슨 너구리다, 근데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박쥐는 좀 의미가 있는 게 포유류 중에 날아다니는 동물은 거의 박쥐밖에 없죠. 예. 얘는 조류는 날아다니지만 포유류는 걸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죠. 근데 박쥐는 굉장히 특이한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다른 동물들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진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돌연변이성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뛰어난 진화를 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대신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죠. 그리고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자신은 안 죽어요. 숙주 중에 자신이 안 죽는 레저바 숙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 죽지만 그 바이러스를 보존해 주다가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한테 감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박쥐는 사실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시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생물학이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이고요. 자, 단면을 보시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센스입니다. 여기 단일 가닥 RNA가 있고, 여기에 RNA를 보호하기 위한 캡시드 프로틴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뭐라고 하던데 정확히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유전 물질 보호하기 위한 캡시드 단백질하고 RNA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을 가끔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캡시드나 뉴클리오 캡시드나. 바깥쪽에 뭐 엔빌롭이 있기 때문에 캡시드 프로틴은 안쪽에 있고 중심에 있다고 해서 그냥 뉴클리오 캡시드란 표현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안 나와있네. 여기에 RNA하고 캡시드 프로틴이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엔빌롭이 있습니다.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훔쳐온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아까 현미경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스파이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걸 스파이크라고 부르고요. 얘가 핵심입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이. 뒤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M 프로틴, E 프로틴이 나와 있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다른 단백질들도 있다 정도. M 프로틴은 멤브레인 프로틴의 약자입니다. 근데 멤브레인은 생체막, 세포막 할 때 막은 전부 멤브레인을 번역한 게 막입니다. 그래서 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이 프로틴은 엔빌롭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여기 S 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곧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사람 세포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사람의 세포를 감염시킬 때, 사람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정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중요하고, 백신을 만들 때도 거의 이 스파이크 프로틴에 해당하는 항원을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파이크 프로틴이 사람의 세포와 결합하는 부분을 다시 기재를 해놨는데 13페이지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의 세포 표면에는 ACE2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ACE2라는 물질하고 딱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용체죠. 근데 원래 ACE2는 사람의 세포가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ACE2하고 같은 형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 세포는 ACE2가 왔구나 그러고 수용체가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ACE2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도 공부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ACE2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는 물질인데, 엔지오텐신은 엔지오는 혈관을 의미하고 텐신은 압력이죠. 그래서 혈압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도록 해서 혈압을 높여주는 물질인데, 얘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래서 비활성화된 타입부터 활성화된 타입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활성화된 엔지오텐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컨버팅 엔자임인데, 그래서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지금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ACE2라는 물질이 오면 사람 세포에 ACE2 수용체가 결합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인척하고 사람 세포에 결합한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ACE2라는 ACE2, 그 다음에 ACE2 수용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다 보신 거죠. 이번 유전체에서 유전 물질로서 파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 RNA를 갖는다. 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파지티브 센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보솜이 결합하면 바로 정상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서열을 말하죠. 근데 플러스 센스나 플러스 스트랜드, 파지티브 스트랜드라고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내부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RNA를 밀어넣죠. 근데 그 RNA는 무섭게도 5' 캡하고 3' 폴리 A 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포는 이 바이러스의 RNA와 자신이 만든 성숙한 RNA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자신이 만든 mRNA라고 생각하고 얘를 번역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기본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RDRP 아까 잠깐 말씀드린 효소하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센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RP는 아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드는 효소인데, 얘는 사람 세포 같은 동물 세포, 숙주 세포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RNA이기 때문에 DNA면은 상관이 없죠. 사람의 효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RNA이기 때문에 RNA를 다시 뭐 네거티브 센스로 바꾸거나 포지티브 센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숙주 세포에 없으니까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RNA를 주용으로 RNA를 복제하기 때문에 RNA 복제 효소, 리플리케이즈라고도 불립니다. 자, 여기서 저는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중합 효소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 테이블에서 2x2 테이블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주형이 DNA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형이 RNA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DNA들을 붙여주는 DNA 중합 효소가 있고, RNA 중합 효소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시면 DNA를 주형으로 DNA를 붙여주는 효소.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효소죠. 네. 일반적인 세포에서 복제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DNA 중합 효소가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다음은 D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어주는 효소인데 얘는 일반적인 세포에서 전사가 일어날 때는 D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RNA 중합효소라고 부르는 게 얘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일반적인 세포에는 없고 특수한 바이러스들이 갖는 효소인데, 자, RNA를 주형으로 DNA를 만들면 얘가 역전사죠. DNA를 주형으로 만든 게 D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드는 게 전사기 때문에 거꾸로 RNA에서 DNA를 만든 게 역전사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죠. 얘는 레트로바이러스가 갖는 효소입니다. 일반 세포들은 갖고 있지 않죠. 마지막으로 R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어주는 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RDRP죠. RNA 복제 효소, RNA 리플리케이즈라고도 하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얘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폴리머레이즈 중합 효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전체를 다 이해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RNA 중합 효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얘죠. 전사시의 중합 효소인데 얘는 RNA를 중합하지만 RDRP거나 RNA 복제 효소, RNA 리플리케이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지티브 센스의 의미가 눈에 쉽게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린 그림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쉽습니다. 자, RNA가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만 있기 때문에 얘가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중 가닥이면 한쪽이 포지티브는 한쪽이 네거티브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유전 물질이 포지티브 센스다 그러면 실제 예시 서열을 보시면, 자, AUG부터 이렇게 3개씩, 이 3개씩 잘린 게 뭐죠? 코돈이죠. 예. 그래서 코돈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아미노산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코돈 테이블 공부하시잖아요. 코돈 테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붙습니다. 이건 이제 짧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길면 긴 아미노산들이 붙은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거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RNA를 보시면 요 붉은색 부분인데 요 포지티브 센스에 대해서 상보적인 서열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에 대해서는 U죠. UA, GC, GC, CG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 극성이 서로 반대죠. 5' to 3'이 이쪽이면 얘는 5' to 3'이 이쪽이죠.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무조건 해석하실 때 5' to 3'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틀리죠. 쓰시면 서열이 UCA, CAG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의 경우에 네거티브 센스 단일 가닥인데 라이보솜이 붙었다. 그러면 번역이 안 됩니다.
아예 게시코돈 AUG부터 없죠. 뭐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도 여기에 코돈들이 의미하는 아미노산은 원래 아미노산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정상 단백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네거티브 센스는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죠. 정보를 담고 있지만 거꾸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는 자신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파지티브 센스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파지티브 센스를 만들어내서 라이보좀을 붙이면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파지티브 센스와 네거티브 센스가 이렇게 쉽게 딱 인식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래서 뭐 쉬운 내용인데 그림을 좀 더 다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그린 거고요. 실제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파지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를 갖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얘가 5' 캐핑, 3' 폴리에이 테일링이 있다 그러면 숙주세포가 자신의 mRN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와서 번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아미노산들이 붙고 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물질로 네거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를 갖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투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숙주세포에 라이보좀이 붙어도 번역이 안 되죠. 뭐 게시코돈부터 없을 거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파지티브 센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숙주세포는 네거티브 센스 RNA에서 파지티브 센스 RNA를 만들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동물세포는 그런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보신 RDRP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RDRP를 가지고 네거티브 센스로부터 파지티브 센스 파란색을 만들어내요. 자신의 효소로. 그럼 파지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보고 숙주세포가 나의 mRNA구나 그러고 자신의 라이보좀을 붙여서 번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단백질은 누구의 단백질일까요? 얘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입니다. 네. 숙주세포가 바보같이 자신의 라이보좀을 제공해줘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숙주세포를 감염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는데 잠깐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